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슈퍼파워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G2로 얘기되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뭐 최근 뭐 중국의 어떤 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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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에 의한 뭐 GDP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인데 얼마나 많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그 변수로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어, 맞다, 구매력 지수죠. 구매력 지수.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뭐해, 그 돈을 벌어도 내가 이 돈을 사용하고 먹고 뭐 입고 이러는데 소비하고 뭐 차도 사고 이런데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니면 뭐 빚이 많아서 돈을 벌면 그걸 또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뭐 총 1년 동안 총생산 많이 뭐 만들어내고 팔아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구매력 지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 걸 따져볼 때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뭐 2013년도인가 뭐 그때부터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면 국민 총생산의 그 수준도 이미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하고, 따라서 이제는 뭐 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뭐 미국을 중국이 추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더 강대국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학생들, 이건 뭐 그렇게 배웠겠지 자기들 선생한테. 그러면 한 나라의 국력은 과연 경제력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를 주도했던 두 강대국이 있었으니 그 두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과 소련이었죠. 미국과 소련은 어떤 식으로 서로 자기들의 국력이 더 강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사력. 그래서 핵탄두가 몇 개나 있는가, 핵기술, 그리고 뭐 군대가 몇 명, 군사가 몇 명이나 있나, 또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치열한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뻑하면 전쟁도 났고요. 국지전이지만 뭐 공산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한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얘기하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아주 극한 대립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양대 진영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영은 뭐 전쟁을 할 때 어떤 뭐 진지를 구축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영, 미국 편, 그다음 소련 편, 이렇게 나눠서 싸웠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에 들어섭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렇게 끝간데 없는 무력 경쟁, 군비 경쟁이죠. 이걸 계속 하게 된다면 이제는 끝도 없다. 핵으로 서로 뭐 전쟁 나면 다 끝장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반성이 일었었고, 그러면서 서로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대치 국면이 좀 많이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시대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외교 용어로 데탕트라고 하는데, 데탕트 시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70년대 말에 중국도
미국과 서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왕복 내지는 무역 거래를 하겠다. 이런 자세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수교를 했고요. 또 이제 70년대 중반에는 그 마오가 죽기 때문에 그 70년대 말부터 중국은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그렇게 양분하고 철저하게 두 개로 극단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서로 상대 진영에서 필요한 것들은 취해서 그 경제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80년대가 들어서면 중국은 그런 시대를 걷게 됩니다. 개혁 개방의 시대를 해서 경제 발전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어떤 그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해지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일본과도 무역 쿼터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거래를 보면 무역 흑자가 계속 일본에서 나고 무역 적자는 미국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에서 계속 손해를 보니까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조절과 제재를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났죠. 야, 그 강대국은 도대체 뭐냐? 응? 국력이 강한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그렇게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압제하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죠. 까불면 전쟁 일으킨다, 뭐 미사일 쏜다,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경제 차원에서는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네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하고 막 경쟁하고 좀 뭔가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 그게 이제 그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전부인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이 좀 주춤하면서, 그러면 종합국력, 그러니까 국력이 강한 나라는 뭐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얘기했던 군사력과 경제력은 모두 하드 파워라는 얘기예요. 아주 강한.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하거나 경제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고 승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하드 파워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올바른 혹은 좀 앞선 가치관, 도덕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 뭐 미국에서 뭐 히피 문화, 뭐 청바지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그 나라의 그런 그 청바지라는 그 제품 자체가 세계적으로 튼튼하고 디자인도 좋고 젊은이들에게 좀 패셔너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청바지가 유행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청바지는 미국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 그런 것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 수익도 생겨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문화,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헐리우드 영화 보면 다 그렇죠. 다 미국이 이기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뭐 세계의 어떤 그 큰 국제적인 어려움을 뭐 극복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든가, 아니면 뭐 대단한 영웅들이 있잖아요. 맨날 그런 영화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영웅들이 나와서 인류의 멸망을 막아내는 그런 영웅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그것을 판매하면 그 내용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고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또 수입도 얻을 수 있고 그 영화 속에서 미국의 위대함이라든가 미국인들의 이런 용맹성,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기하는 그 소프트 파워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소프트 파워. 소프트와 파워에 대한 얘기, 이 개념을 얘기한 것은 조셉 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그런 개념인데요. 물론 그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문을 쓰거나 혹은 그런 개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는 그럼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강제한다 그런 거죠. 힘을 가지고 그 힘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 말 안 들으면 맞아. 맞을 거야. 저거 할래. 이런 식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압력을 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죠. 혹은 이제 뭐 니네들 우리 말 잘 들으면 내가 무상으로 경제 원조해 줄게. 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그 대신 뭐 유엔에서 뭐 중요한 결의가 있을 때는 우리를 지지해 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국력으로 얘기됐었는데 이 조셉 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80년대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고 여러 가지 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여러 우려에 혹은 뭐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나올 때 이를 반박하면서 조셉 나이가 이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상대적이고 미국은 하드 파워 외에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 제재처럼 위협과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을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좀 설득하고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그죠?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읽고 영국에 대한 좋은 생각을 했다거나 뭐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적으로 뭘 한다 이런 그런 것들 이런 호감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목차를 보면요 언제 이 이론이 나왔으며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이 이론이 소프트 파워적인 것에 대한 미국에서 나온 이 사상과 이런 국제정치학 차원에서의 이런 그 개념을 과연 중국은 그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려고 했던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결론이 한계에 규착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아무리 경제 성장이 아주 눈부시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강대국이라 할 수 없다. 여기에 반해서 미국은 더 많은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이것들을 합쳐서 결국은 요즘 얘기하는 뭐 스마트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 파워로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을 훨씬 앞서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그 조셉 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셉 나이. 한때 뭐 미국의 주요 관리로서 정치학자이지만 정치에도 같이 했었던 적도 있고요. 은퇴 후에는 대학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떤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개념을 계속 뭐 출판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잠깐 보면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확대, 감세 정책, 석유 파동은 석유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모든 국가에서 석유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로 무슨 생산을 해야 돼. 공장을 돌리거나, 뭐 일반 사람들한테 무슨 난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석유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결국은 어려워졌다는 거죠. 1987년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 폴 케네디는 미국의 쇠퇴를 언급한 강대국의 흥망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막 군비 경쟁 계속하니까 돈 있으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쟁 무기, 군비 경쟁에 빠져 있으면서 미국도 경제 발전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져서 미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석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월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오랜 동안 유지했던 경제 발전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새로운 꼭 그런 하드 파워적인 군비와 경제력 이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호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척도이다.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뭐 쇠퇴기에 들어섰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군사력과 경제적 제재 등 강제와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능력, 하드파워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지만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파워, 힘에서는 꼭 그러한 강제적 수단만 말고도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거나 뭐 혹은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전 인류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내세우거나 그 나라는 참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리드하는 그러한 선진국이야. 문화적으로 아주 좋은 나라야. 그런 인식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동조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 파워고 그 파워는 하드 파워와 달리 소프트 파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이러한 그 뭐 설득과 동의 이러한 능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은 하드 파워. 그러나 이제 부드럽게 설득을 하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고 결국은 좋은 제안, 좋은 어떤 그 호감을 받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본국의 의사에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면에서 소프트 파워는 매력적이고, 자원 면에서는 그런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산이다. 그런 매력을 만드는. 그는 파워의 두 측면은 모두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어 왔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소련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들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자, 보면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하드 파워는 명령, 강제, 회유,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뭘 좀 갖춰야 돼? 무력, 혹은 뭐 경제력.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혹은 경제적 보상을 가지고 우리 의견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하드 파워다. 소프트 파워는 뭐야? 소프트는 국제 인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 기구를 만들고, 우리는 어떤 보편적 인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인류는 뭐 이렇게 앞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다 따라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소프트 파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 개념은 9.11 테러 이후 2002년 나이가 져서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 Go It Alone. 그죠? 왜 혼자만 갈 수 없는가? 출가하면서 전 세계에 힘을 끌었다.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국제 문제, 국제사회를 주도한다. 이런 것은 꼭 무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우월성, 그리고 이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도덕성,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다른 나라들 국제사회에서 리더 국가로서 슈퍼파워로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국제 정치를 삼국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때는 소프트 파워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을 주된 원천으로 발휘되는 소프트 파워는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 정치 영역에서도 하드 파워와 함께 국가가 갖춰야 할 파워의 한 축으로 중시되고 있다. 문화. 응? 상당히 문화 뭐 미국의 음악, 팝송, 락큰롤, 뭐 춤 아주 촌스럽는데 댄스, 영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 확산시키고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류가 뭐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그 좋은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 또 방탄소년단 이런 그 그룹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미지도 좋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소프트 파워로서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비교해 본다면 그럼 중국은 뭐야?
중국이 세계적으로 유행시키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생각에? 뭐지? 코로나? 그지? 좋지 않은 것만 있어, 중국은. 그죠? 사스, 막, 그 세계적인 질병. 이번에 무슨 이미지를 가졌어요? 뭐, 박쥐 삶아 먹고, 뭐, 야생동물 먹고.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뭔도가 내야? 왜 저런 것들을 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식의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문화 파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중국, 공자, 유가 사상이라든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 황하 문명에서부터, 그죠? 중국의 전통 문화, 농경 문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의 유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유가를 숭상했고, 그죠? 일본도 그랬고, 어? 베트남도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강대국의 지위,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그럼 이런 그 나이의 그 소프트 파워, 란실이라고 하죠. 란 부드러운 거잖아. 란. 하드 파워는 잉실이야. 잉실이 아주 딱딱한 거. 그런데 중국도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 나이의 번역이 중국에 소개됐다. 소프트 파워는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뭐 중국 학자들의 소개와 연구 그리고 이것들이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중요성을 중국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언제 전파가 되었는가? 1992년 누구요? 허샤오동이라는 사람이 그 저서에서 美国定能 领导 世界吗? 미국은 세계 리더가 될 운명인가? 세계 리더인 것인가? 리더가 맞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중국에서도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 논의를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왕후닝이라는 교수야. 상하이 후단大学的国际政治系博士导师 왕후닝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왕후닝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지금 현재 시진핑의 거의 브레인으로서 주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아주 힘 있는 그런 그 브레인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이죠. 리커창이에요.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이분은 중국 국무원 총리. 근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어. 거의 둘, 넷, 여섯, 일곱 명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왕후닝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국가서열 일곱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얘기를 촉발시켰고 거기에 대한 권위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왕 교수는 문화를 전략적 자산으로 봤다. 전략적 자산.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중국도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도 좋은 거 많잖아요. 차 문화. 그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경극, 뭐 예술, 혹은 뭐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그런 거로 귀결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 문화 가운데서 뭘 좋아하나요? 특별히 뭐 없을 거예요. 중국의 노래를 좋아하나? 중국의 드라마를 좋아하나? 그죠? 중국의 축구를 좋아하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어떤 매력과 호감 이런 것들은 별로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반해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과연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거기에는 좀 부정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연구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이거를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 개발하고 국내외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기가 계속 내 말이 제기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중국이 그때 이후는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보면 뭐 이제 전기에서는 언제 2006년도 2000년 중도면은 거의 후진타워 시대죠. 시진핑 바로 앞에 있는 후진타워 시대 때 후진타워가 중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켰다. 어떻게 우리 문화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찾고 민족 문화의 새로운 휘황기 잘나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다는 얘기하죠. 민족 문화의 새로운 휘황기를 창조하며 우리 문화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할 것인가는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현실적 과제이다. 제일 국가 주석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진타워는 2007년 1월 인터넷 건설과 관리를 통한 사회주의 정신문명 및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강조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보급률을 늘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더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는 갈수록 민족의 응집력과 창조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종합국력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제고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후진타오가 강조한 것들이죠. 소프트 파워 개발을 하고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국제 지위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소프트 파워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소프트 파워 연구 성과와 그 중요성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 및 활용하기 시작했다. 소프트 파워는 때마침 당시 중국 내에서 한창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종합국력의 개념과도 맞물리면서 종합국력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고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 자, 지난번 사드 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연예인들이 중국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막고 또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것도 수입하지 않고 또 들여온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우리 뭐 스크린 쿼터라는 거 있잖아요. 스크린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야. 영화가 아무리 좋은 뭐해 주인한테 찍히면 야 니네 영화 안 틀어 끝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문화 관련된 중국의 어떤 그 정부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했어? 싸가지 없네. 앞으로 한국 영화 금지. 한국 연예인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 같으면은 이제 영화면 영화계에서 알아서 하고, 그죠? 뭐 연예계면 연예계에서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중국의 국가 체제는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러한 뭐 문화 관련된 일을 결정권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러한 그 좀 불합리하고 자유로운 어떤 시장 경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러한 이전까지는 그냥 들여다 뭐 보여줘 괜찮아 뭐 이런 태도였다면 지금부터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제품이 이제 어떤 나라 건지 확실히 확인해서 그거를 틀어줄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자기네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문화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것들을 했어. 별로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해외로 중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파견시켜 나가겠다. 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 바로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낸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공자학원을 최초로 설립한 데가 한국 서울이에요. 우리나라 뭐 공자의 나라 어쩌고 육아가 아직도 꽤 깊게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공자에 대한 호감, 그러니까 과거 전통시대 중국의 우월한 그러한 문화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자학원이라고 해서 중국의 중국어, 중국 뭐 문화 이런 것들을 각 세계에 전파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국제 기구 자기네들이 만든 중국의 그런 그 기관들이 해외로 다 퍼져나갔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자를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중국은 그동안 문화대혁명이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니면 중국이 왜 서구 열강들에게 그렇게 짓밟혔는가 이런 원인을 다 이 공자와 육아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건설되고 공산혁명을 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간주되었던 것이 바로 육아고 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배척하기만 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관념, 특히 육아 이런 것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중국의 어떤 좋은 우수한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공자학원 같은 것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 공자학원에서는 상당히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유학을 간다. 그러면 이런 공자학원 쪽에서 알아봐서 거기서 주는 장학금과 또 생활비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아서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국이 자기들의 우수한 그런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자학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공산당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 집권 세력들이 전 세계 그 공자학원이 있는 나라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그렇게 활용이 되었다는 거지. 찝찝한 거죠. 순수하게 문화적인 그런 전파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어떤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캐가고 뭐 이런 짓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 일부 국가에서는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유구하고 풍부한 전통 문화와 자원, 특히 유교를 내세워 전 세계에 중국의 매력을 호소하려 했다. 정치적으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단점과 부작용을 비판하는 동시에
협상민주화, 효율성 등의 특징을 들면서 자국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했다. 웃기는 얘기죠. 경제적으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해 베이징 컨센서스 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강조해 왔다. 이게 뭔 소리나. 근데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은 워싱턴이라고 하는 장소, 그 도시에서 미국이 주요 국가들, 특히 영국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국가마다 관세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무관세로 가자. 관세 및 뭐 일반 협정, 뭐 그래서 가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야? WTO잖아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국가와 국가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순수하게 어떤 시장 가치, 통제하지 않는, 전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그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보장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싼 물건은 니네 나라가 사가고, 니네 나라에 싼 물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절대로 중간에다 관세를 넣거나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결정된 곳이 장소가 워싱턴이고, 그래서 워싱턴에서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서 이거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베이징은 뭐야? 베이징도 장소잖아요. 베이징 컨센서스는 뭐냐? 그럼 앞으로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위에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그런 체제였더만, 중국은 뭐야? 중국처럼 가야 된다. 중국의 어떤 특색, 중국 경제 발전의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의 모델, 그죠? 80년대부터 계속 아주 그냥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널리 확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베이징 컨센서스를 세계 무대에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동맹과 군사적 우위에 의한 미국의 냉전적, 영합적 안보관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그랬죠, 사실은. 조화 세계의 건설을 역설했다. 허시에, 그죠? 호진타오가 항상 조화로운 세계. 조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할 때 어떤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지역,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절을 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조화 세계인데, 결국은 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협력하고 잘 어울려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이 내놓은 그런 조화 세계예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안보 차원에서도 동맹과 군사적 우위에 의한 미국의 냉전적, 이건 아까 했거든요. 밑에 보면 소프트 파워와 관련해서 중국이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문화적 측면이다. 그래서 공자를 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외국에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세운 거 2004년 11월이네요. 그때 우리나라에 생겼다. 이게 이제 공자학원 만들어지는 개소식계 기념 촬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제하면 우리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뭐냐? 국가의 관여가 꽤 많다는 거죠. 원래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혁을 했죠. 그렇지만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국유기업, 국영기업 그런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의 관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거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중국의 특색이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그런 그 경제 발전 모델 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국가 및 지역의 정권 입장에서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 강대국들과 다른 중국의 발전 모델과 경제력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죠? 결국은 독재 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력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 온 것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다.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했다. 평화의 발전, 조화 세계 건설, 책임지는 대국 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허시의 조화 세계 건설, 建设 책임지는 이거, 责任的大国 그죠? 책임지는 대국 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서구의 대중국 금수조치 90년대 이후 왜 그랬어?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일어나고 중국이 무력을 가지고 평화로운 민주 시위를 제압했다. 탱크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 당시에, 이러한 핍박에 의해서 망명한 사람도 많고, 그렇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인권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 정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하드 파워적으로 경제 제재를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저기서 투자 그만해.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라. 수출 막어.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 왜 이래? 우리는 위협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국가가 아니야. 잘 봐줘. 우리는 좀 부드럽잖아.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은 거죠. 예? 그래서 소프트 파워 활용해서 평화적 발전, 조화 세계 건설, 그다음 책임지는 책임되고 자기들이 어떤 할 일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가의 유일한 정치 정당인 공산당이 민주화 시위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는 거야? 국제사회는 안 되겠어. 쟤네들은 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나라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국 위협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중국의 그런 문제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뭐라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는 조화롭게 잘 살기를 원한다. 평화. 중국의 경제 발전은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평화 발전의 영향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WTO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융합되어 발전했으므로 향후에도 중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준수할 것이고 평화롭게 발전하되 강대국으로서의 성장에 따르는 국제적 책임도 질 것을 천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어, 내가 이제 이끌어 갈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중국의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의 소식, 중국의 관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려고 있어요. 또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일대일로 얘기했죠. 일대일로 아시아, 아프리카, 소양은행, 신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국제 경제 질서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중국 1대1로 구상의 육상 실크로드다. 보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